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고향에서 가져온 집된장은 발효가 너무 된 탓인지 시큼한 냄새를 풍겼고 그 매캐한 냄새에 눈이 따가웠다. 새벽 5시 13분. 서윤이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곤히 잠든 집 안을 등지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알람이 아니었다. 어젯밤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 때문이었다. 내일은 사골국 좀 끓여라. 동준이가 학원 다니느라 기력이 딸리나 보다. 몸보신 좀 시켜야지. 메시지 전송 시간은 새벽 1시 47분.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답장해봤자 소용없었다. 시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라 음성 메시지만 보낼 줄 알았고 저 문자는 남편 정우가 대신 쳐준 것이었다. 정우는 문자를 대신 보내주고는 몸을 뒤척이다 다시 코를 골았다. 도마 위에는 썰어놓은 두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두부를 하나씩 조심스럽게 찌개 냄비에 넣었다. 행여나 누군가 깰까봐 숨소리조차 죽였다. 배려가 아니었다. 귀찮아질까 봐서였다. 시어머니가 너무 일찍 깨면 부엌 문가에 서서 칼질하는 자세부터 불조절, 간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을 게 뻔했다. 남편이 일찍 깨면 아침부터 달그락거린다며 인상을 찌푸릴 것이다. 그리고 시동생이 일찍 깬다면? 아니, 시동생은 일찍 깬 적이 없다. 강동주는 올해 30살이지만 아침 9시 전에 일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끓어오르는 국물에 달걀을 하나 깨뜨려 넣었다. 흰자가 순식간에 불규칙한 손뭉치처럼 굳어지며 탁한 국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 마치 물에 젖어 찢어진 휴지 조각 같았다. 윤희는 그 달걀을 3초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오늘 깨뜨린 첫 번째 달걀인가? 아니면 두 번째인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5년이었다. 이 가스레인지 앞에 선 지 5년이 지났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 육첩 반상을 차리고 매일 그 시큼한 된장으로 찌개를 끓이고 매일 밥물량을 기가 막히게 조절해야 했다. 밥이 조금만 질면 시어머니는 환자 바꿨다고 했고 조금만 되면 소화가 안 된다며 타박했다. 5년, 1825일, 1만 끼니가 넘는 밥상. 그녀는 이제 자신이 원래 무슨 맛을 좋아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냉장고가 웅웅거렸다. 처음엔 고장난 줄 알고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기사는 정상적인 컴프레서 소리라고 했다. 하지만 수리기사가 돌아간 뒤로 그 웅웅거리는 소리는 유난히 더 크게 들렸다. 마치 무언가 그 안에 걸려 돌아가지도 멈추지도 못하는 것처럼. 윤희는 반찬을 하나씩 식탁에 올렸다. 오이무침, 매운 어묵볶음, 시금치 나물, 돼지고기 수육, 구운 김위 그리고 깍두기 한 접시. 지난주 꼬박 하루 오후를 다 바쳐 담근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파는 김치에서 군내가 난다며 질색했다. 육첩 반상. 오차 없이 정갈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오른쪽에, 국그릇은 왼쪽에 놓을 수 없으니 밥그릇 옆에 자리를 잡았다. 밥은 전기밥솥에서 보온 중이었고 된장찌개는 약한 불 위에서 누군가 먹어주길 기다리며 보글거렸다. 그녀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봤다. 5시 52분. 8분 뒤면 시어머니가 일어날 시간이다. 6시가 되기 전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기름 냄새 밴 잠옷을 벗어야 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지저분하게 있는 꼴을 못 봤다. 며느리는 이 집안의 얼굴이다. 시어머니가 처음 합가했을 때 했던 말이었다. 그때는 웃으며 넘겼다. 어른들의 의뢰하는 덕담인 줄 알았다.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알았다. 그건 덕담이 아니라 군대 명령 같은 규율이었다. 콩나물을 너무 데쳤구나.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다. 힘없이 축 늘어진 콩나물 한 줄기가 들려 있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색깔 좀 봐라. 누렇게 떴잖니. 너 일부러 이러는 거냐?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쭈글쭈글한 손만 바라보았다. 손톱 밑에는 어제 마늘을 까다 뺀 노란물이 아직 남아 있었고 손등에 검버섯은 작년보다 몇 개 더 늘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음엔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넌 매번 다음이라고만 하지? 이 5년 동안 내가 그 다음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아냐? 시어머니가 콩나물을 접시에 툭 던졌다. 미세하게 탁 하는 소리가 났다. 우리 강씨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라 이런 형편없는 콩나물은 상에 올린 적이 없어.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남편 정우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다가 꺼지는 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김에 싼 밥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아니면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이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국어책을 읽는 듯 무미건조한 말투였다. 윤희 당신도 좀 더 신경 쓰지 그랬어? 신경 쓰라고. 그녀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동생 동준이 그제야 느릿느릿 방에서 기어 나왔다. 까치집 지은 머리에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였다. 입고 있는 티셔츠는 목이 늘어나 보였지만 가슴팍엔 명품 로고가 박혀 있었다. 지난달 시어머니가 윤희의 가족카드로 극은 38만 원짜리 티셔츠였다. 형, 오늘 웬일로 일찍 일어났어? 동주는 하품을 쩍 하더니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밥그릇으로 손을 뻗었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동준의 손등을 탁 쳤다. 형이 먼저 수저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동준이 손을 움츠리며 뭐라 중얼거렸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나무라지 않았다. 오히려 얼굴에 은근한 미소가 번졌다. 윤희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 다정한 미소였다. 윤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국을 펐다. 부엌의 형광등이 수명을 다했는지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바라보는데 문득 그 소리가 무언가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다. 조금 짰다. 하지만 물을 더 붓지는 않았다. 어차피 짜면 짜다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트집 잡을 테니까.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정우야, 다음 달부터 동준이 학원 좀 옮겨야겠다. 논술 수업을 보강해야 한대. 그러세요.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 반이 한 달에 120만 원이라더라. 그리고 강사가 1:1 과외도 추천하던데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30만 원씩. 엄마,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 윤희한테 말해서 이체하라고 하세요. 윤희는 국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다. 손끝 하나 떨지 않았다. 어머니, 이번 달 카드값이 이미 한도를 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알을 다루듯. 지난주에 어머니 고향 친척분께 50만 원 보내셨고 동준 도련님 새 운동화도.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우리가 내 돈 쓰는 게 아깝다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오는데? 동준이가 나중에 공무원 합격하면 그 돈 다 갚을 거다. 너처럼 계산적인 며느리는 내 평생 처음 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윤희는 고막이 멍해지는 것 같았다. 엄마, 그만하세요. 남편이 드디어 휴대폰을 내려놓고 인상을 찌푸리며 윤희를 쳐다봤다. 아내를 감싸려는 눈빛이 아니었다.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는 비난이었다. 윤희 당신, 그냥 좀 참으면 안 돼? 동준이 아직 취업 준비 중이잖아. 엄마도 힘들어서 그래? 동준이 합격만 하면 다 좋아질 거야. 합격만 하면. 그 말을 5년째 듣고 있었다. 5년 전 결혼할 때 동준은 25이었다. 시어머니는 길년만 더 준비시키자고 했다. 2년 후 동준이 27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고래는 꼭 된다고 했다. 작년 동준이 29, 네 번째 낙방했을 때 시어머니는 공무원 시험이 원래 어렵다며 시간을 더 주자고 했다. 올해 동준은 30이다. 여전히 시험 준비 중이다. 매달 120만 원 학원비, 생활비, 시어머니의 친척 구제 비용, 그리고 북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정체불명의 지출들. 윤희는 휴대폰 뱅킹 앱을 내려다보았다. 이번 달에도 낯선 지출 내역이 3건이나 찍혀 있었다.
합쳐서 200만 원이 넘었다. 적요란은 비어 있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반달 모양의 자국을 남겼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쏘아붙이고 있었다. 째째하다느니, 이기적이라느니, 고마운 줄 모른다느니. 남편은 중재를 포기하고 밥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시동생 동주는 밥그릇에 코를 박고 먹다가 가끔 윤희를 쳐다봤는데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를 보니 생각나는 게 있었다. 처음 동준을 만났을 때도 저렇게 웃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해 말끔했던 그는 윤희를 형수님 뒤라 부르며 꿀 바른 듯 달콤하게 굴었다. 그때는 시동생이 참 싹싹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 싹싹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추석 사흘 전 시어머니가 제사 준비를 시작했다. 윤희야, 이번 전은 내가 다 붙여라. 작년에 내 숙모가 한 건 가장자리가 다 타서 조상님들이 노하시겠더라.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며 말했다. 마치 식당 종업원에게 주문하듯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윤희는 앞치마도 두르지 못한 채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어머니, 올해는 얼마나 준비할까요? 작년이랑 똑같이 해 동태전 30개, 동그랑땡 20개, 호박전 15개야. 맞다. 올해는 큰아버님 오신다니까 해물파전 10장 추가해라. 합쳐서 75장. 윤희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작년 속도로 봤을 때 재료 손질부터 부치는 데까지 좋기 6시간은 걸릴 양이었다. 장보기, 재료 다듬기, 반죽하기는 뺀 시간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부엌으로 돌아서자 시어머니가 덧붙였다. 참, 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무쇠 프라이팬 써라. 내가 산 코팅팬은 영 맛이 안 나. 그 무쇠팬은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 만큼 무거웠다. 게다가 바닥이 고르지 않아 기름이 한쪽으로 쏠리는 통에 전을 골고루 익히려면 계속 손목을 비틀어 팬을 기울여야 했다. 지난번 그 팬을 쓰고 사흘 동안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살았다. 하지만 그녀는 군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부엌 창문을 닫고 환풍기를 틀었다. 환풍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에 거실 TV 소리가 묻혔다. 기름이 달궈지며 표면에 자글자글한 파동이 일었다. 첫 번째 동태전을 넣자 기름이 치익하고 튀었다. 뜨거운 기름 방울이 팔뚝에 튀어 붉은 점을 남겼다. 피하지 않았다. 5년 동안 이 정도는 일상이 되었다. 그녀의 팔뚝은 이런 작은 흉터들로 얼룩덜룩했다. 여름에도 긴팔만 입는 건 더위 때문이 아니라 남들의 시선 때문이었다. 첫 번째 전을 건져 키친타월 위에 올렸다. 기름을 머금고 축축해지는 종이가 마치 낡은 붕대 같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죽을 뜨고 소를 넣고 굽고 뒤집고 기계처럼 반복했다. 반죽을 뜨고 소를 넣고 굽고 뒤집고 창밖이 어둑어둑해졌다.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바뀐 걸 보니 채널을 돌린 모양이었다. 반죽을 뜨고 소를 넣고 팬에 올리고 손이 미끄러졌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다. 살이 타는 듯한 통증에 숨을 들이켰다. 투명한 물집이 잡혔다. 마치 피부 위에 굳어버린 눈물방울 같았다.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가스레인지 옆에 항상 비치해 둔 밴드통에서 하나를 꺼내 대충 붙이고 다시 뒤집개를 잡았다. 뒤집고 건지고 37번째. 그때 거실에서 시동생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래. 거기 진짜 맛집이라니까? 내가 다음 주에 쏠게. 소고기 어때? 쏜다고. 뭘로? 내 돈으로. 윤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국자 끝에서 반죽이 뚝 떨어져 가스레인지 위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탔다. 시커멓게 타버린 반죽 덩어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39번째. 발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윤희야, 어디까지 했냐? 담요를 두른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쌓인 전을 훑어보았다. 이게 다냐? 이 속도로 해서 내일 아침 차례상에 올리겠냐? 절반 정도 했습니다, 어머니.
절반. 내가 보기엔 택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전 하나를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가장자리가 탔잖니. 어디가? 툭. 전이 쓰레기통으로 처박혔다. 다시 붙여. 우리 강씨 집안 조상님들이 이런 걸 드시고 복을 주시겠냐? 쓰레기통 속의 전은 가장자리가 아주 살짝 갈색일 뿐 절대 탄 게 아니었다. 음식물 쓰레기 속에 처박힌 전이 처량해 보였다. 윤희는 그 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거실에서는 시동생의 게임 소리가, 남편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토요일 골프. 내가 18홀 예약했어? 토요일. 차례 지내는 날이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다. 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렸다. 그녀는 40번째 전을 올렸다. 또다시 기름 한 방울이 팔에 튀었다. 이번엔 밴드를 붙이지 않았다. 빨갛게 부어오르는 자국을 그저 바라만 보았다. 피부가 오는 것 같았다. 제사 당일, 그녀는 새벽 3시 반부터 움직였다. 7시간 동안 전을 붙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쭈그리고 앉아 일한 탓에 무릎에선 뚝뚝 소리가 났다. 상 위에는 전, 튀김, 생선찜, 과일, 떡이 시어머니의 지시대로 오차없이 놓여 있었다. 사과는 붉은 면이 위로, 배는 3개씩 나란히, 북어머리는 동쪽으로. 이 모든 규칙을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 얼마나 혼나면서 몸에 익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친척들이 들이닥쳤다. 큰 집 식구들, 작은 집 식구들, 시어머니의 여동생 가족들까지. 30평 남짓한 아파트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발소리, 말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모든 소리가 날카롭게 신경을 긁었다. 하지만 가장 거슬리는 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우리 며느리 솜씨 괜찮지? 시어머니가 이모님을 붙들고 제사상을 가리키며 으스댔다. 이거 다 윤희 혼자 한 거야? 우리 며느리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음식 하나는 잘해. 다른 건 부족해도. 윤희는 옆에 서서 입가에 경련이 일 듯한 미소를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모님. 이 호박전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이모님이 전을 집어들며 무심하게 던진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다. 결혼한 지 5년 됐지? 더 늦으면 노산이라 힘들 텐데. 가슴 명치를 정확히 찌르는 질문이었다. 저희는 좀 더 있다가요? 좀 더 있다가는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이모 말이 맞다. 대가 끊기게 생겼어. 대가 끊긴다. 윤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3년 전 유산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임신 3개월 차였다. 시어머니가 고향에서 온 장독을 옮기라고 시켰고 무거운 항아리를 들다가 배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눈을 떴을 땐 병원 침대 위였고 남편 정우는 옆에서 짜증 섞인 얼굴로 통화 중이었다. 엄마, 별거 아니래요. 그냥 흘러버렸대요. 네, 유산이요. 흘러버렸다. 마치 아이가 그냥 물건인 것처럼. 다음엔 조심해라. 그게 시어머니가 건넨 유일한 위로였다. 아무도 아프냐고 묻지 않았고 무섭냐고 묻지 않았다. 남편은 그녀가 입원한 다음 날 출장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병실에 누워 옆 침대 산모가 갓난아이를 안고 웃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윤희야, 윤희야.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전 다 식겠다. 가서 좀 데워와라. 윤희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고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다. 부엌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접시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전자레인지가 윙 돌아가는 소리. 매일 아침 그녀를 괴롭히는 냉장고 소리와 닮아 있었다. 5년. 내 집에서 살면서 철저히 타인처럼 살았다. 이 집은 결혼 전 그녀가 7년 동안 안 입고 안 먹으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마포구 합정동
26평형 아파트. 계약금 2억 3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30년 대출로 갚고 있었다. 내 집이 생기면 진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줄 알았다. 순진했다. 결혼 3개월 만에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데리고 들어왔다. 서울 월세가 얼마나 비싸니? 정우야, 당분간만 엄마랑 동준이 좀 지내자. 딱 3개월만. 동준이 취직하면 바로 나갈게. 3개월이 5년이 되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레인지가 멈췄다. 접시를 꺼냈다. 저는 여전히 차가웠다. 시간을 맞추는 걸 깜빡했다. 다시 가열 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접시를 바라보았다. 멈추지 않는 악몽처럼 전이 계속해서 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뱅킹 앱을 켜고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공무원 학원비 120만 원, 과외비 60만 원, 기회, 운동화 40만 원, 고향 친척 송금 50만 원, 식비 47만 3천 원, 의류비 38만 원. 자잘한 내역까지 합치니 이번 달 생활비만 100만 원 가까이 초과되었다. 정작 그녀 자신은? 그녀는 다른 계좌를 열었다.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어내 몰래 모아둔 비상금 계좌였다. 잔액 3,700만 원. 2년 동안 모은 게 고작 이 정도였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앱 하단에 광고 배너가 떴다. 현대자동차 봄맞이 프로모션, 소나타 3천만 원대부터. 그녀는 광고를 닫지 않았다. 홀린 듯 배너를 눌렀다. 차를 인수하던 날의 공기는 유난히 맑았다. 4월 초에 서울은 벚꽃이 만개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그녀는 28만 원을 주고 산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고 현대자동차 대리점 앞에 서 있었다. 영업사원이 하얀색 소나타를 그녀 앞으로 몰고 왔다. 서윤희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죠. 펜을 쥔 손이 떨렸다. 긴장이 아니었다. 벅차오름이었다. 3,500만 원 2년 동안 모은 비상금의 카드 할부까지 더해 장만한 차였다. 32번째 생일을 맞아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아니,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증명이었다. 운전석에 앉아 문을 닫았다. 차 안은 고요했다. 새 차 특유의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주 오래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상경에 처음 탔던 택시 냄새가 떠올랐다. 그때 택시 기사는 말했다. 아가씨, 서울살이 힘들지? 그래도 독하게 버티면 다 사라진다. 그 말을 믿고 7년을 버텼다. 악착같이 모아 집을 샀다. 그리고 결혼했다. 그러자 모든 게 무너졌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내가 밖으로 나돌면 정우는 누가 챙기니? 시어머니가 말했다. 윤희야, 엄마 말이 맞아. 내 월급으로도 충분하잖아. 그냥 집에서 쉬어. 남편이 거들었다. 쉰다는 말에 속았다. 그건 휴식이 아니라 무임금 가사 노동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드럽게 진동했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다. 엑셀을 밟자 차가 미끄러지듯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그녀는 다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그녀는 차 키를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은색 현대 로고가 박힌 스마트 키였다.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누나, 차 샀어. 뒤에서 시동생 동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하던 그가 몸을 일으켜 현관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응. 무슨 차? 소나타. 오동준이 묘한 감탄사를 내뱉었다. 좋은 거 샀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흘 뒤 아침,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다. 아침 6시 반, 여느 때처럼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는데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그녀의 차 키였다. 윤희야, 시어머니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불길한 징조였다. 동준이 오늘 용인으로 면접 보러 가는데 내 차 좀 빌려줘라.
국을 푸던 국자가 멈췄다. 어머니, 그건 제 차인데요. 그 뭐냐, 대기업 면접이라며.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않고 방을 향해 소리쳤다. 동준아, 회사 이름이 뭐랬지? 삼성전자요. 방 안에서 동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잔뜩 들뜬 목소리였다. 그래, 삼성전자. 대기업 면접 가는데 똥차 끌고 가면 쓰겠냐? 내 차는 새 거니까 그거 타고 가라고 해라. 사람이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동준이 방에서 나왔다. 40만 원짜리 새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윤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동준의 손에 키를 쥐어주었다. 누나 차니까 조심히 몰아라. 윤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녀가 부엌 입구로 달려나갔다. 그건 제 차라고요. 시어머니가 획 돌아섰다. 우둥기는 온데간데 없고 싸늘한 표정만 남았다. 내 차. 윤희야, 너 지금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차가 무슨 소용이니? 동준이는 지금 우리 집안을 일으키러 가는 거야? 내가 그 정도도 지원 못해줘? 지원이라뇨. 제 돈으로 산 제 차예요. 가족끼리 내 거가 어디 있어? 너 정말 못돼 처먹었구나. 윤희는 남편을 찾았다. 정우는 안방 문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다. 여보, 엄마 말이 맞잖아. 동준이 중요한 면접인데 좀 빌려줘. 정우 씨. 아, 시끄러워. 내가 나중에 기름 채워줄게. 이 정우는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동준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씩 웃었다. 누나, 면접 잘 보고 올게. 차 흠집 안 나게 모실 테니까 걱정 마.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 발소리가 멀어졌다. 곧이어 주차장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2년 동안 커피 한 잔 안 사 마시며 모은 돈으로 산 차가 시동생을 태우고 멀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된장찌개가 끓어넘쳐 치익 소리를 냈다. 3시간 후. 윤희는 베란다에 서서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얀색 소나타가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동준이 내렸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에서 웬 여자가 내렸다. 갈색 웨이브 머리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자였다. 동준은 차에 기대서 여자와 셀카를 찍고 있었다. 면접. 삼성전자. 윤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윤희님, 이거 시동생 아니에요? 카스에 차 샀다고 자랑 올렸던데.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동준이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고 거만하게 찍은 사진이었다. 조수석의 여자도 V를 그리고 있었다. 캡션, 마이 뉴카, 드라이브 가자. 마이 뉴카. 그 세 글자가 윤희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액정이 으스러질 것 같았다. 그녀는 돌아섰다.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집문서,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그리고 대출 상환 내역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서윤희. 단독 명의. 이 집은 시댁 식구들이 숟가락 하나 얹지 않은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녀는 주소록을 뒤져본 후 하나를 눌렀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 언니였다. 언니, 저 윤희예요. 어머, 윤희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언니, 부탁이 있어요. 합정동 아파트요. 지금 바로 금매로 내놓을게요. 오늘 당장 집 보러 올 사람 있을까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윤희야, 무슨 일 있어? 그 집 내 명의잖아. 네, 그래서 파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좋으니까 손님 데려와 주세요. 가격은 시세보다 싸게 내놓을게요. 알았어. 마침 합정동 찾는 신혼부부 대기자가 있어. 바로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었다. 거실에서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 동준의 목소리였다. 면접. 아, 대박이었지. 면접관들이 나보고 인재라고 난리 났어. 시어머니의 호들갑 떠는 목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침대에 걸터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밤 10시 3분. 초인종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짜증스러운 얼굴로 현관으로 나갔다. 이 밤중에 누구야? 문을 열자 중개인 언니와 젊은 부부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왔습니다. 집 좀 보러 왔는데요.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집을 봐. 누가 집을 내놨다고 그래? 그때 윤희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화장도 곱게 한 상태였다. 그녀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차분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죠. 시어머니가 윤희의 팔을 낚아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너 미쳤냐? 이 밤중에 사람을 불러? 윤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 집 제 거예요. 제가 팔겠다는데 허락받을 필요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다. 안방에서 정우가 튀어나왔다. 셔츠 단추를 잘못 잠근 우스꽝스러운 꼴이었다. 윤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윤희는 대꾸도 하지 않고 중개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부터 보시죠. 확장은 안 했지만 구조가 잘 빠졌어요. 젊은 부부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정우가 그들 앞을 막아서려 했다. 저기요. 이 집 안 팝니다. 돌아가세요. 윤희가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보세요. 그녀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등기권리증 소유자 서윤희, 매매계약서 서명 서윤희, 대출금 상환계좌 예금주 서윤희.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강정우 씨, 당신 이름이 여기 단 한 글자라도 있나요? 정우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윤희는 마지막으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 이건 지난 5년 동안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내 카드로 긁은 내역이에요. 공무원 학원비, 품위 유지비, 친척 용돈, 그리고 그녀가 동준을 쏘아봤다. 오늘 기름값까지 총 1억 2천만 원. 윤희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사색이 되어 있었다. 이제 제 거 챙겨서 나가려고요. 이 집 팔아서 그동안 뜯긴 돈 메꿀 겁니다. 그날 밤 집을 보러 온 부부는 계약을 고민해 보겠다며 돌아갔다. 중개인 언니가 나가면서 윤희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막이 흘렀다. 윤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5년의 결혼 생활치고는 짐이 너무나 단출했다. 정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윤희야, 우리 대화 좀 해. 대화. 윤희는 옷을 개며 피식 웃었다. 5년 동안 내가 말 걸었을 때 당신은 휴대폰만 봤잖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좀 유난스러운 거 알잖아. 그래도 이렇게 집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야지. 시댁으로 들어가든 월세를 얻든. 윤희야, 제발. 여기 내 집이기도 하잖아. 윤희가 동작을 멈추고 정우를 돌아보았다. 싸늘한 눈빛에 정우가 움찔했다. 아니, 여긴 내 집이야. 당신은 그저 얹혀 살던 식객이었고. 그녀는 가방 지퍼를 닫았다. 드르륵 하는 소리가 이혼 도장을 찍는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다. 그녀는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와 동주는 여전히 소파에 굳어 있었다. 윤희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장 위에 놓인 소나타 키를 집어들었다. 아, 참.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동준 도련님. 내일 삼성전자 2차 면접 있다면서요? 지하철 타고 가세요. 첫 차 타면 안 늦을 거예요. 그녀는 도어록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주차장으로 내려온 윤희는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자 익숙한 엔진 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백미러로 아파트 베란다를 올려다보았다.
불 켜진 거실 창문 너머로 우왕좌왕하는 그림자들 보였다.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차는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든 이곳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디오를 켰다. 경쾌한 팝송이 흘러나왔다. 윤희는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당신 집. 윤희가 마침내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말해봐. 지난 5년 동안 당신이 이 집을 위해 한 게 뭐가 있어?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다. 대출금은 누가 갚았어? 윤희가 물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생활비는 누가 냈어? 정우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당신 어머니 의료실비 보험은 누가 들었어? 당신 동생 학원비는 누가 냈고? 당신들 식구 입고 먹고 쓰는 것 중에 내 지갑에서 안 나간 게 단 하나라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 정우의 가슴에 쾅쾅 박혔다. 난 당신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았지. 정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싫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잖. 했어. 윤희가 말을 잘랐다. 수도 없이 말했어. 당신 어머니가 내 카드 긁을 때마다 말했고,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막말할 때마다 말했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종 부리듯 시킬 때마다 당신한테 말했어. 그래서 당신이 뭐라고 했지? 참으라고 했잖아. 우리 엄마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동준이 공무원 합격할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녀가 한 문장씩 뱉을 때마다 정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정우 씨, 나 5년 참았어. 그녀가 말했다. 그 5년 동안 당신 입에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 이제 더는 못 참아. 정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끝내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당신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 한 글자를 내뱉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숨을 쉬기엔 충분했다. 정우는 비 맞은 흙인형처럼 문가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가 입을 벌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윤희는 틈을 주지 않았다. 내일 공증 사무실 가서 서류 정리할 거야. 당신이랑 어머니, 그리고 당신 동생. 짐 빼는데 3일 줄게.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윤희는 공증 사무실과 은행을 돌았다. 급하게 입주를 원하는 매수자를 만났다. 갓 결혼한 젊은 부부였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새 장을 갓 벗어난 한 쌍의 파랑새 같았다. 서윤희 씨, 정말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낮게 주시는 겁니까? 남편 쪽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이렇게 좋은 집은 제가 돈이 좀 급해서요. 윤희가 말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3일 안에 집을 비워드릴 테니 잔금도 그때 바로 치러주세요. 젊은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서명, 날인, 계좌이체. 모든 것이 리허설이라도 한 듯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중개인 언니가 계약서를 건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윤희야, 너 이제 어쩔 셈이야? 윤희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으며 웃었다. 새로 시작해야죠. 거래가 끝난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7시. 윤희가 부른 이삿짐 센터 트럭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인부 4명이 현관 앞에 섰다. 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작업 지시서를 들고 있었다. 여기 이사 예약하신 분 맞습니까? 윤희가 문을 열어주었다. 네, 들어오세요. 거실이랑 안방짐은 건드리지 마시고 작은 방 2개에 있는 짐만 빼주세요. 시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다. 아침 8시 반은 되어야 일어나는 그 게으른 노인이 초인종 소리에 깼다. 잠옷바람으로 비틀거리며 나온 시어머니는 거실에 들이닥친 낯선 남자 넷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인부 2명이 시어머니의 자개장롱을 들어 나르고 있었다. 당신들 뭐야?
시어머니가 칠판 긁는 소리 같은 비명을 질렀다. 강도야. 경찰 불러. 이삿짐 센터 팀장이 당황하지 않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아주머니, 이 집 팔렸습니다. 여기 매매 계약서고요. 새 주인이 오늘 점심때 들어온답니다. 아주머니 짐은 저희가 1층까지 내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들었다. 눈동자가 종이 위를 바쁘게 오갔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이럴 순 없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안방을 향해 악을 썼다. 정우야. 강정우. 당장 튀어나와. 정우가 셔츠도 못 챙겨 입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뛰쳐나왔다.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다. 엄마, 무슨 일? 그는 거실의 풍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인부들이 짐을 밖으로 나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낡은 소파, 화장대,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향에서 이고 지고 온 그 큼지막한 장독대까지 하나둘씩 복도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희가 베란다 창가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오늘 심플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질끈 묶었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다. 그런데도 정우는 그녀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받은 그녀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말했잖아. 그녀가 말했다. 3일 안에 나가라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정우가 성큼성큼 다가와 윤희의 손목을 낚아챘다. 윤희야, 이건 아니지. 여긴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 윤희는 제 손목을 잡은 정우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5년 전 처음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은 따뜻했다. 평생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소름 끼치게 차가울 뿐이었다. 정우 씨, 하나만 묻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 어머니가 내 차 열쇠 뺏어갔을 때 당신 어디 있었어? 정우의 소나귀 힘이 살짝 풀렸다. 당신 어머니가 나보고 쓸모없는 년이라고 욕할 때 당신 어디 있었어?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임신한 나한테 장독대 옮기라고 시켜서 유산하게 만들었을 때 당신 어디 있었냐고. 정우가 손을 놓았다. 난 몰랐어. 유산했었다고? 당연히 몰랐겠지. 윤희가 말했다. 그날 밤 당신은 술 처먹고 늦게 들어왔고 다음 날 아침엔 출장 갔으니까? 당신이 돌아왔을 때 난 이미 퇴원한 뒤였어.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 윤희가 되물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소리라도 질러줬을까? 어머니 보고 나가라고 했을까? 내 편 들어줬을까?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대답은 단이오였다. 그는 어머니에게 대들지도 나가라고 하지도 윤희 편을 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저 좀 참아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윤희가 잡혔던 손목을 털어내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참아. 시어머니가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윤희의 다리에 매달렸다. 산발이 된 머리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며느리 위에 군림하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버림받은 늙은 개처럼 바닥을 기고 있었다. 윤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쇠 긁는 소리처럼 갈라졌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린 갈 데도 없는데 어쩌라고. 윤희는 내려다보았다. 다리를 붙잡은 저 손톱 밑에는 어제 마늘 까다 밴 노란 물이 여전했다. 올려다보는 얼굴의 자글자글한 주름과 눈가의 검버섯이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5년 전 저 얼굴로 말했다. 며느리는 집안의 얼굴이다. 5년 전 저 입으로 말했다. 여자가 결혼했으면 가정에 헌신해야지. 5년 전 저 손으로 동준을 밀어넣으며 말했다. 딱 3개월만 살자. 어머니, 윤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제가 살림이나 하는 여자라면서요? 시어머니의 통곡이 멈칫했다. 살림하는 여자가 무슨 돈으로 집을 사요? 이 집이 제 것일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드님들한테 부탁해보세요.
윤희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효자들이니 어머니 모시겠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와 정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일단 진정해봐. 윤희는 멈추지 않았다. 활짝 열린 현관으로 햇살이 네모난 조각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윤희가 막 문턱을 넘으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시동생 동준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하얀 소나타 차 키를 쥐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아파트 1층 임시 주차구역에 차 문도 안 닫고 급하게 세워둔 게 보였다. 동준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리며 윤희 앞을 막아섰다. 형수 아니, 누나,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누나 미쳤어.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잖아. 가족. 윤희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이 30에 아직도 공무원 시험 준비생. 30의 형수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남자.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인간. 그녀가 웃었다. 비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동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기묘한 평온함이었다. 동준아,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차량명의 이전 취소 각서야. 동준의 안색이 변했다. 그 차, 애초에 내 명의로 돌린 적 없어. 윤희가 설명서 읽듯 건조하게 말했다. 그냥 3일 동안 빌려준 것뿐이야. 이제 3일 지났네. 차에서 짐 빼고 키 내놔. 동준의 손이 떨렸다. 누나, 이러는 게 어딨어. 나 그거 면접 보러 다닐 때 써야 하는데. 면접, 윤희가 고개를 갸웃했다. 삼성전자 면접. 동준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흔들리는 눈동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무슨, 대기업 면접은 개뿔.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저 형수차 끌고 나가서 폼 잡고 싶었을 뿐이다. 조수석에 태웠던 그 갈색 머리 여자, 걔랑 드라이브나 하려고 했던 거다. 키 줘. 윤희가 손을 내밀었다. 동준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꼼짝도 안 했다. 누나, 진짜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그가 으름장을 놓았다. 내가 확 그냥, 뭐하게. 윤희가 말을 잘랐다. 내 차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아니면 때리기라도 하게? 동준이 멈칫했다. 마음대로 해. 윤희가 말했다. 신고하면 넌 차량 절도죄로 고소할 거고 때리면 폭행죄 추가야. 여기 CCTV 있는 거 알지? 그녀가 복도 끝에 달린 방범 카메라를 가리켰다.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마치 감정 없는 눈동자처럼. 동준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다. 결국 그는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가 이를 갈며 뱉었다. 서윤이, 두고 봐. 그래, 두고 볼게. 윤희는 허리를 굽혀 키를 주었다.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3일 동안 시운전해줘서 고맙다. 그녀는 동준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등 뒤에서 동준의 욕설과 시어머니의 끊어질 듯한 통곡 소리, 그리고 정우의 힘없는 외침이 들려왔다. 윤희야, 윤희야, 가지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히며 그 소음들을 차단했다. 승강기 안은 고요했다. 층수가 내려갈 때마다 울리는 미세한 전자음뿐이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주 오랜만에 숨구멍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오후 2시, 새 주인이 이삿짐을 싣고 도착했다. 젊은 부부는 현관 앞에 서서 신혼의 단꿈과 새 집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다. 그들은 이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어떤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이곳이 서울에서 마련한 그들의 첫 보금자리라는 것만 알 뿐이었다. 윤희는 주차장 화단 쪽에 서서 이삿짐 트럭이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네 살림살이는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 쓰레기장 옆 공터에 덩그러니 쌓여 있었다. 비닐봉지 몇 개, 라면 박스 몇 개, 그리고 그 놈의 고향 장독대. 시어머니는 비닐봉지 더미 속에 주저앉아
이제 올 힘도 없는지 멍하니 있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입술은 터졌으며 머리는 산발이었다.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딴판이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고급 정장을 빼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윤희의 손을 잡으며 인자하게 웃었었다. 윤희야, 이제 우린 한 가족이다. 가족.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사람. 저거 강신혜 아니야? 무슨 일이야? 쫓겨난 거야? 글쎄 며느리가 집을 팔아버렸대. 알고 보니 그 집 아들 명의가 아니었다네. 정말. 부부 공동 명의 아니었어? 아이고, 순진하긴. 결혼 전에 여자가 해온 집이라잖아. 강신혜는 빈털털이었던 거지? 쯧쯧.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꼴 좋다. 소음은 점점 커져서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정우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사진 찍는 사람들을 말려보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구경하고 찍고 떠들고 흩어졌다. 결국 정우도 포기했다. 그는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파묻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그가 우는 건 처음 봤다. 결혼 5년 동안 윤희는 그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유산했을 때도 밤마다 부엌에서 몰래 올 때도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인상을 쓰며 왜 또 울어 하고는 휴대폰 게임이나 했다. 이제야 그는 운다.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정우에게 악을 썼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애초에 저런 독한 년을 들이는 게 아니었어. 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제발 좀 닥쳐요. 고함 소리에 시어머니가 흠칫 놀랐다.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윤희 내쫓은 거잖아. 엄마가 기어코 들어와 살겠다고 우겨서. 엄마가 동준이한테 윤희 돈 쓰게 만들어서. 엄마가 윤희 괴롭혀서. 엄마가. 내가 뭘. 난 내 엄마야. 내가 내 아들 집에 못 사냐? 동준이는 내 동생인데 형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전현이 뭐가 잘났다고? 고작 집 한 채 있다고 유세야? 그 집 윤희 거라고요. 정우가 악을 썼다.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서 살아요? 내가 내 엄마라니까. 엄마면 내 마누라 막 짓밟아도 돼요? 모자가 길바닥에서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내용은 점점 추잡해졌다. 주변 아줌마들은 아주 신이 났다. 아예 벤치에 자리 잡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다. 참 볼만한 풍경이었다.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했다. 윤희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중개인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잔금 들어왔어요. 응, 방금 입금됐어. 고마워요. 청담동 오피스텔, 계약 진행할게요. 그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하얀색 소나타로 걸어갔다. 운전석에는 동준이 피우다 만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핸들 가죽에는 뭔가에 긁힌 자국이 나 있었다. 아마 반지를 끼고 험하게 돌렸으리라. 그녀는 창문을 모두 열어젖혔다. 4월의 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쳐 그 역겨운 냄새를 쓸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엔진 스타트. 기어 변속. 엑셀. 차가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쓰레기 더미 같은 짐꾸러미와 서로 멱살 잡을 듯 싸우는 모자와 구경꾼들을 지나쳤다.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 역시 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강남구 청담동의 레지던스 호텔 23층.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 끊임없이 흐르는 붉고 하얀 차량의 물결.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다. 윤희는 창가에 서서 편의점 맥주 한 캔을 들고 있었다. 탁자 위에 휴대폰 화면이 계속해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부재중 전화 37통. 전부 강정우였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 와 있었다. 윤희야, 제발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우릴 버릴 거야? 윤희야. 그녀는 하나도 잊지 않았다. 그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흐릿한 실루엣을 바라보았다. 낯선 여자가 거기 서 있었다. 32, 결혼 5년 차, 경력 단절, 무자녀, 친구 없음.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고립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나가는 걸 싫어했고 남편은 그녀가 친구 만나는 걸 싫어했다. 모든 에너지를 그 지옥 같은 집에 쏟아부었다. 이제 그 집은 없다. 그리고 그녀는 자유다. 탁자 위에는 휴대폰 말고도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혼 합의서. 내용은 간단했다. 쌍방 합의 이혼,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청구 없음. 서명란에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우의 도장만 찍히면 끝이다. 그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쌉싸름했지만 뒷맛은 청량했다. 술을 마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술 마시는 거 아니다라고 했고 남편은 피부 상한다며 못 마시게 했다. 다 꺼지라지. 그녀는 꿀꺽꿀꺽 들이켰다. 창밖에 네온사인이 붉게, 노랗게, 파랗게 전멸하며 도시의 숨결을 뿜어냈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댔다. 서늘한 냉기가 피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쓴 웃음도 비웃음도 아니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진짜 웃음이었다. 5년 만이었다. 그녀가 소리내어 울은 것은 3개월 후. 4월의 서울은 어느새 7월의 한여름으로 변해 있었다. 플라타너스 잎은 짙은 초록으로 우거졌고 햇살은 따가웠으며 공기 중에는 초여름 특유의 습기와 열기가 감돌았다. 윤희는 하얀색 소나타를 몰고 마포구의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합정동을 지난다고 알렸다. 그녀가 5년을 살았던 동네? 속도를 조금 줄였다. 거리 풍경은 변한 게 없었다. 편의점도, 빵집도, 버스 정류장도 그대로였다. 변한 건 그녀뿐이었다. 그 아파트 단지를 지날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8층. 베란다에 아이 옷이 널려 있었다. 분홍색 티셔츠와 파란 반바지. 새로 이사온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나 보다. 아니면 원래 있었거나 몰라도 된다. 알 필요도 없다. 이제 저 집은 그녀와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녀는 엑셀을 밟았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다시 안내했다. 500m 앞 우회전, 공항고속도로 진입입니다. 뒷좌석에는 여행 가방이 실려 있었다. 가방엔 비행기 수화물 태그가 붙어 있었다. 제주도. 해변가 리조트를 한 달 예약했다. 무슨 돈으로? 시어머니가 지난 5년 동안 그녀의 카드로 긁어댄 돈으로. 그녀는 은행에 가서 5년치 입출금 내역을 뽑았다. 하나하나 대조하며 자신이 쓰지 않은 내역을 전부 형광펜으로 칠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과 사기죄 고소를 진행했다. 시어머니는 기겁했다. 정우도 기겁했다. 그들은 그녀가 그저 이혼만 하고 떨어져 나갈 줄 알았을 것이다. 돈까지 뱉어내라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테지. 그거 엄마가 쓴 건데 난 몰랐잖아. 정우가 전화로 애걸했다. 윤희야, 제발 봐주라. 좋아, 그녀가 말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 그럼 소송 취하해 줄게. 다음 날 합의서가 등기로 도착했다. 이혼 절차는 빨랐다. 아이도 없고 나눌 재산도 없고 이미 다 챙겼으니 분쟁도 없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법원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두 분 확실합니까? 결혼 5년 차인데 숙려 기간이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잘라 말했다. 조정위원이 정우를 쳐다봤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도장을 찍었다. 각자 행복하시길 빕니다. 각자 행복하길. 그게 3개월 전 일이었다. 지금 그녀는 내 차를 타고 내가 되찾은 돈을 쓰며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슬쩍 곁눈질로 확인했다.
정우였다. 윤희야,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 열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던져넣고 카오디오 볼륨을 높였다. 김광석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저기 사람이 있네. 저기 사람이 있네. 아무처럼. 그녀는 창문을 내렸다. 초여름의 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눈을 찔렀지만 창문을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피식 웃으며 엑셀을 더 깊게 밟았다. 공항 쪽으로 뻗은 도로가 시원하게 뚫려 있었다. 100m 속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점점 작아졌다. 회색빛 윤곽으로 흐릿해지더니 이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제주도의 바다는 푸르렀다. 보정앱으로 떡칠한 가짜 파란색이 아니었다. 진짜, 살아있는, 숨쉬는 파란색이었다.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모래사장으로 밀려왔다. 촤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가 누군가에게 작별 인사를 하듯 스르르 빠져나갔다. 윤희는 리조트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과 몇 장 넘기지 않은 책이 놓여 있었다. 햇살은 강렬했지만 바닷바람은 시원했다. 그녀는 책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헐렁한 리넨 원피스를 입고 쪼리를 신고 있었다. 이런 차림을 보면 시어머니는 또 버디 양반집 며느리가 칠칠 맞게라며 혀를 찼을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없다. 그 노인은 지금 서울 어딘가 반지하 방에서 두 아들과 10평짜리 방에 끼어 살며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들리는 소문엔 동준이 드디어 공무원 시험을 포기했다고 한다. 치킨집 배달 알바를 시작해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골목을 누빈다고 했다. 40만 원짜리 운동화는 진작에 달아 없어졌겠지? 정우는 여전히 회사를 다닌다. 하지만 이제 그의 월급은 자기 입 하나 건사하기도 벅찰 텐데 늙은 어머니와 백수 동생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 예전과 똑같다. 단지 예전에는 그 짐을 윤희에게 떠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온전히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뿐. 그녀는 정우가 후회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다. 그가 불행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그건 이제 남의 일이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들어보니 부동산 중개인 언니였다. 윤희야, 청담동 오피스텔 오늘 명예 이전 완료됐어. 축하해, 집주인님.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새 집. 또다시 내 집이 생겼다. 이번에는 오직 나 혼자만의 집이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언제나 엄마 편만 들던 남편도 없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커피는 쌉쌀했지만 목넘김은 시원했다. 먼 바다 위로 갈매기 몇 마리가 끼룩거리며 날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 난간에 기댔다. 바람에서 짠 내음이 났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짭조름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지난 5년 동안 쌓인 묵은 체증을 밀어내는 것 같았다. 5년. 1825일. 새벽 5시 기상, 육첩반상, 쉰내 나는 된장찌개, 타박받던 콩나물, 그리고 밑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던 카드값. 전부 끝났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에 머리카락을 맡겼다. 한참 후 눈을 떴다. 석양이 지기 시작해 바다가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간다. 그녀의 진짜 삶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3개월 후의 어느 저녁, 윤희는 청담동 새 오피스텔의 통유리 앞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야성을 이룬 도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들. 도시는 여전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탁자 위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정우는 이제 연락하지 않았다. 포기했거나 아니면 돈 달라고 아우성치는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이 없거나 뭐가 됐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불 켜진 편의점이 보였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에 젊은이 몇 명이 앉아 컵라면을 먹고 소주를 마시며 시끄럽게 웃고 있었다.
그 풍경을 보니 기억이 났다. 아주 오래전, 너무 오래되어 잊을 뻔했던 기억. 그녀도 저런 청춘이었다. 서울에 갓 올라왔을 때 그녀도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곤 했다. 가진 건 쥐뿔도 없어서 컵라면 하나가 사치였던 시절. 하지만 행복했다.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다 결혼을 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 행복들은 야금야금 도둑맞았다. 이제 드디어 되찾았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시 시작하기엔 충분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다. 소주 한 병과 딸기 한 팩이 있었다. 딸기는 오늘 오후 마트에서 산 것이었다. 예전엔 딸기 같은 건 꿈도 못 꿨다. 비싸다고 시어머니가 못 사게 했으니까. 하지만 이젠 먹고 싶으면 산다. 그녀는 딸기와 소주를 꺼내 창가 바닥에 앉았다. 유리잔에 소주를 반쯤 따르고 옆에 딸기를 놓았다. 딸기를 한 입 빼어 물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다. 그리고 소주를 한 모금 털어 넣었다. 알싸한 알코올 향이 코를 찔렀다. 단맛과 쓴맛이 섞여 기묘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창밖의 불빛이 유리창에 흐릿한 잔상을 남겼다. 그녀는 유리에 등을 기댔다. 등 뒤로 전해지는 서늘함이 좋았다. 고요했다. 이 정막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일은 할 일이 많다. 가구도 보러 가야 하고 인터넷 이전 신청도 해야 하고 새 직장 면접도 봐야 한다. 예전 직장 동료가 소개해준 자리였다.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겠지만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보단 100배 낫다. 할 일은 태산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소주를 마시고 딸기를 먹으며 혼자서 자유롭게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잠이 들었다. 눈을 떴을 땐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통유리를 통해 들어온 햇살이 마룻바닥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하얀 천장. 심플하고 깨끗했다. 이게 내 집이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아침 8시.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맨바닥에서 잤더니 몸이 좀 뻐근했지만 기분은 상쾌했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몸을 감쌌다.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전 붙이다 대인 흉터들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많이 옅어져 있었다. 손가락으로 흉터를 쓸어보았다. 과거의 흔적일 뿐이다. 이제는 아프지 않다. 샤워를 마치고 새로 산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입었다. 오늘은 면접 날이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옅게 발랐다.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다. 눈동자는 생기로 반짝였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뭐랄까? 여유, 자신감. 단어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이다.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갔다. 신발장 위에 은색 차 키가 놓여 있었다. 키를 집어 손에 꽉 쥐었다. 현대 로고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문을 열고 나갔다. 띵 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지하 주차장 버튼을 눌렀다. 승강기가 부드럽게 내려갔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웃어주었다. 가자, 서윤이.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지만 구석에 세워진 하얀 소나타는 눈에 확 띄었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물었다. 여의도 XX 빌딩. 경로 안내가 시작되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출근길 차량 행렬에 합류했다. 서울의 아침은 꽉 막혀 있었다. 다들 먹고 살겠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울리는 경적 소리. 예전엔 이 교통체증이 끔찍하게 싫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긴 채 라디오 뉴스에 귀를 기울였다. 오늘 7월 15일 서울 날씨는 맑음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으며 7월이다. 벌써 여름 한복판이다.
차창 밖으로 거리를 내다보았다. 버스 정류장에 한 중년 여자가 장바구니를 든 채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문득 옛날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나도 저렇게 장을 보고 저렇게 지쳐서 언제 올지 모를 버스를 기다리곤 했지? 하지만 버스는 왔다. 아니,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 속에서 중년 여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수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면접은 순조로웠다. 면접관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검은 정장을 입은 모습이 깐깐해 보였지만 말투는 시원시원했다. 서윤희 씨, 5년 공백기가 있네요? 네. 이유가 뭡니까? 잠시 침묵했다. 가정사 때문이었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캐묻지 않았다. 지금은 해결됐나요? 네, 깨끗하게요. 좋습니다. 면접관이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능합니다. 합격입니다. 빌딩을 나오니 여의도의 빌딩 숲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뜨거운 햇볕이었지만 덥지 않았다. 직장을 구했다. 다시 일할 수 있다.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매연 섞인 도심의 공기조차 달콤하게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예전 동료였다. 어때? 붙었어. 응, 합격. 대박. 오늘 저녁에 홍대와 내가 쏠게. 축하 파티 해야지. 메시지를 보며 웃음이 났다. 5년 만이다. 지난 5년 동안 친구와 밥 한 끼 제대로 먹은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남편 돈 아깝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남은 건 단톡방에서 이모티콘이나 주고받는 사이뿐이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그래, 저녁에 봐. 답장을 보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흔해 빠진 하늘이었지만 한참을 올려다보았다. 저건 내 하늘이다. 자유롭고 거칠 것 없는 오직 나만의 하늘. 저녁 홍대의 한 고깃집. 가게 안은 왁자지껄했다. 젊음의 열기, 지글거리는 삼겹살 굽는 소리, 자욱한 연기와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자, 건배, 동료가 소주잔을 들었다. 서 팀장의 화려한 복귀를 위하여. 윤희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팀장은 무슨? 이제 신입인데. 신입이면 어때? 언니 실력이 어디 가나. 원샷.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썼지만 달았다. 근데 언니, 동료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윤희 앞접시에 놔주며 물었다. 지난 5년 진짜 괜찮았어? 시댁 이야기 대충은 들었는데 말도 마. 윤희가 손사래를 쳤다. 다 지난 일이야? 기억도 안 나? 그래, 잊어버려. 어쨌든 탈출했잖아. 이제 꽃길만 걷자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고마워. 윤희는 앞접시에 놓인 고기를 내려다보았다. 코끝이 찡해졌다. 남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어본 게 얼마 만인가. 외식은 돈 낭비라는 시어머니, 집밥이 최고라는 남편. 그 5년 동안 그녀는 밥 짓는 기계였다. 혼자 만들고, 혼자 치우고,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던.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언니, 왜 그래? 울어. 아니야. 윤희가 코를 훌쩍였다. 그냥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그럼 많이 먹어. 오늘 내가 다 쏜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소주병이 꽤 쌓였다. 일 이야기, 사는 이야기, 잃어버린 5년의 이야기. 손님들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수다는 끝이 없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홍대의 밤거리는 여전히 환했다. 밤바람이 뺨을 스쳤다. 언니, 대리 부를 거야? 아니, 차 가져왔어. 술 깼으니까 운전해서 갈게가 아니라 대리 불러야지. 윤희가 농담처럼 말했다. 조심해서 가. 다음 주에 봐. 동료가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윤희는 잠시 거리에 서서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3355 팔짱을 끼고 걷는 연인들,
버스킹을 구경하는 사람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청춘들. 이 도시는 언제나 이렇게 뜨겁구나. 주차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걷다 보니 익숙한 간판이 보였다. 편의점. 20대 때 야근 끝나고 허기진 배를 채우던 그 편의점과 똑같이 생겼다. 홀린 듯 들어갔다. 딸기 우유 하나, 삼각김밥 하나. 데워드릴까요? 알바생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딸기 우유 빨대를 꽂고 삼각김밥 비닐을 깠다. 한 입 베어 물었다. 차가운 밥알과 짭조름한 김맛 그리고 달달한 딸기 우유. 그녀는 편의점 간판에 네온 사인을 올려다보았다. 빨간색, 노란색 불빛이 깜빡거렸다. 피식, 웃음이 났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다. 거창한 부귀영화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도 아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내 의지대로 사는 것. 그거면 됐다. 다 먹은 우유 팩을 쓰레기통에 넣고 일어났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다. 하얀 소나타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다.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다. 네온 사인이 별처럼 반짝이며 그녀에게 윙크하는 것 같았다.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밤바람에 고기 냄새, 사람 냄새, 도시의 소음이 섞여 들어왔다.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났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앞으로 어떤 날들이 기다릴지 모른다.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온전히 나의 날들이니까.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남의 편인 남편도 없는 오직 서윤이 나만의 시간. 그녀가 미소 지었다. 지난 5년을 통틀어 가장 환하고 가장 편안한 미소였다. 소나타의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긴 궤적을 남기며 멀어졌다. 이내 코너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졌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끝.